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경호차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K방산을 적극 육성하고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 말수.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대통령과 배치된 주장을 해온 핵심 증인들의 발언을 살펴보고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조특위 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2차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여야는 민주당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선관위 불신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민주당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의 회유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곽 전 사령관도 모든 증언은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익 신고자로 추천해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 게 아니고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 체크는 해야죠.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서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선관위 부정 채용 사건과 사전투표제 등을 거론하며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헌법기관 또 헌법상의 독립성을 스스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외부 통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반발했습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관의 신문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근 증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지시하셨고 12월 10일 국방위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알았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김성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민간인인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국정협의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당대표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국정협의회 실무회동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협의회에서 다룰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 에너지 3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의 2월 국회 처리를 협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39개 법안의 처리도 협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민생 입법, 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산업 지원 4법 등 시급한 현안들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앞서 우 의장도 2월 국회 문을 열며 여야의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 등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조기 추경과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가자고 제안합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오늘 실무회동을 마치며 다음 주 열리는 국정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과 추경 방향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놓고 여야정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을 고리로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 속에서 주도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움직임인데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비한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 요구에는 탄핵 협박부터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 소식은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선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반도체 업계를 희망 고문하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그만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실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추진에 대한 맞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수개혁 우선 처리 주장은 조기 대선을 노린 정치 행보라고 날을 세우면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진짜 개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가 전날 통상 전쟁에 대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것에 대해선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부터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위기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발목 잡기를 멈추는 것이 야당의 책무입니다. 초당적 대응의 출발점은 민주당의 경제 컨트롤 타워 탄핵 협박 중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도 착수해 정부의 한시적 DSR 대출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19와 7일엔 전력망 시설 현장 방문과 교육사회 분야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며 민생 행보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방산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에 대한 대비와 함께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산을 국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정학적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 12개국에 수출하고 100억 달러를 넘는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안보 수호 수단이자 국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 기회가 온 만큼 국가 차원에서 방산 파트너를 발굴하고 국방 외교를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행보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탈이념과 실용주의, 친기업 등을 표방하는 소위 중도 노선으로 평가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용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해 중도층과 보수층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에 힘을 쏟는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 특별법, 추경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관세 전쟁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발 딥시크까지 겹쳐 위기 상황인 반도체 업계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언하면서 딥시크 쇼크까지 겹쳐서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참 큽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 2월 국회를 내란 종식과 민생을 회복하는 쌍끌이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미국발 관세 전쟁의 후폭풍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무역 적자가 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세 나라에 대해서 일단 그 조치를 취한다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일단 캐나다, 멕시코는 일단 유예한다 이런 그 입장도 밝혔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5월 중에는 미국의 무역 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또 중국산에 대해서 10에서 25%까지 이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것에는 이 대미국 수출의 1위부터 3위 국가이자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을 우선한 겁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8위인데 특히 한국과 수출 품목이 유사한 6위 대만 등과 함께 이르면 4월이나 5월 중에 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덕분에 이 대부분의 수출품이 현재는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FTA가 있는 탓에 트럼프 정부가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각종 조치를 거쳐서 관세 폭탄이 현실화가 되면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이미 당장 멕시코에 지었던 자동차나 가전, 또 철강 생산 공장 등에 대해서는 25%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의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추경의 필요성에 여당도 정부도 입장을 다소 바꾸면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론이 거론되는 배경입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를 통한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재명 대표 역시 신속한 추경을 전제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포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그동안 논의가 미진했던 반도체 특별법 등을 통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서 여야정이 어떻게 뜻을 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중 이제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고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좀 우클릭한다. 입장을 좀 이제 바꾸고 있는데, 유연 근로는 사실 그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좀 입장을 바꾸기 힘든 금기와도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달라진 입장을 내비친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이 중요 산업 R&D 연구개발 영역에 대해선 고소득의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요구를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면서 토론회 내내 재계의 목소리를 노동계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노동계에서 이 노동자의 동의 여부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반박을 하자 오히려 이 대표는 왜곡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거나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 근로시간의 유연화는요, 진보 진영의 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언급 자체를 좀 꺼렸던 그런 이슈였는데 최근에 이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대표가 민주당의 당론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당장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외교 이슈에 대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우클릭하는 발언 등을 한 점을 고려할 때요. 네. 이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좌우가 아니라 중도를 노린 노선 변경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도가 아니라 노선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이슈로 이제 또 넘어가 보죠. 헌재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다뤘었는데 어제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연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헌재가 갑작스레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을 놓고 이 재판관들 중에 일부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특히 이 법조계에서는요, 여당이 제기했던 주장한 이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 선고 연기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도요, 선고 이틀 전이었던 지난 1일 국회가 단독 심판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서면으로 헌재에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초반에 다룰 때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제게 이 헌재가 스스로 선고일을 정해놓고 이를 미룬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공개적으로 변론 재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어제 국회 측에 6일까지 청구인의 적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설명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헌재가 당초 이 9인 구성을 서두르다가 변론 재개를 선택해야 했었던 만큼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위헌위법이라고 차후에 판단하더라도 이것이 2월 말이나 3월 중에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까지 돌아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고려할 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이 심판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헌재 시간도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네. 이 앞서 열렸던 4차 변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차 변론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해서 윤 대통령 측의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국회에서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 내라고 답변해서 다소 논란이 된 바 있죠. 그랬다면 오늘 열렸던 5차 변론 기일은 그동안 국회에서 윤 대통령 주도하에 진행된 이 비상계엄이었었던 것을 주장했던 이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이기도 한데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출석을 했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당시 구체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증언을 했고요.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은 출석을 하면서 싹 다 정리하라 했다 이런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면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이 사령관의 경우는 대체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을 8차까지 잡아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6일 6차 변론 기일에서는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의 707 특수임무단장과 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리는 7차 변론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의 변론이 더 진행이 되면 변론 기일이 종료가 되고 선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때문에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3월 중순 혹은 3월 말에는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8차까지면 오늘 이제 5차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면 이제 3차례 남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한두 차례 더 진행이 되고 최종심이 이제 그 2말 3초 그래서 이제 셈법이 그렇게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변론 기일 이후 한 달 있다가 정도 보통 선고를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변론 기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3월 중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국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보통합, 즉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방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의 처리를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히고 교육위 간사로서 예산과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된 현 체제에선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지역별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유보 통합을 위한 법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외교, 국방, 정보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은 계엄을 계기로 드러난 국가기관의 조직과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위성락 단장은 계엄 선포 과정에 안보기관의 주요 인사가 연루됐고 적절한 민주적 통제와 감독이 없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계엄에 동원해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하루빨리 체계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량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옥중 정치입니다.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접견에서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한편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이 야당의 행태를 알게 된 건 다행이라면서 민주당을 나치 정권에 빗댄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이렇게 뻔뻔한 내란 수계를 여당 지도부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간 것 자체가 국힘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만약 내란 극우 세력과 야합을 계속 이어간다면 대한민국에 국민의 힘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차라리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단절하는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중도층 여론을 우려하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무슨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서 개인 차원으로 간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족쇄가 되죠. 그래가지고 무슨 중도층 마음을 잡겠어요. 윤 대통령이 건재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른바 옥중 정치를 계속하려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의 반론도 이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다. 당이 하나 되고 열심히 해라. 나는 여기에 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똘똘 뭉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고 우리 또 아픈 상처가 있으면 보듬어주고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후속 수감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접견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 지도부가 개인 자격 등을 내세워 윤 대통령을 면회한 것은 최근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현상과 무관치 않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도 포섭과 외연 확장 전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이번 지도부의 접견과 대통령의 메시지가 향후 여론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목소리 커진 비명계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내 비명계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당내 입지를 다지는 데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명계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인위적으로 배구 세트 플레이 하는 것처럼 시간차 공격을 하는데 왜 우리 당의 제일 에이스 세터 뒷머리만 배구공으로 때리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왜 상대방 국민의힘을 그냥 강스 파이크를 매겨야지.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가 비판의 날을 세우자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라면서 화합과 단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팎의 위기 속에서도 친명계 신뢰는 여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저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김경수 지사님은 국정 운영까지는 모르겠어요. 도정 능력은 확실히 있으신 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분명히 다릅니다. 국민과 당원의 공감을 이루는 어떤 이 능력이 또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 비명계 적극적인 행보의 변곡점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달려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일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비명계가 조기 대선 위기로를 띄우면서 후보 교체 가능성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거죠. 선거법 유죄가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하더라도 크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크게 흔들리지는 저는 않는다. 잠재적인 주자들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고 자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가야 되고요. 그것에 기대하고 그것에 의존하면 리그 자체가 불건전해지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1급 체제 한계를 지적하며 당내 운신의 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비명계. 이 같은 상황이 향후 개파 간 갈등으로 재차 번지게 될지, 대선 승리를 위한 플랜 B의 일환으로 기지개를 켜게 될지 민주당 내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일랑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끝나고 이제 2주 만에 또 뵙게 됐네요. 네, 바로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증인으로 이진호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주요 핵심 증인들이 오늘 출석을 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오늘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변론 어떻게 보셨는지 박성민 최고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사실 좀 이제 방어적으로 그 증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이진우 사령관이나 뭐 여인영 사령관이나 다 이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본인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진술 과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것보다는 말을 많이 아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근데 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과 그를 통해 확보된 뭐 증거들, 내용들이 다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그렇게 크게 유리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뭐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라든지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들은 전혀 나오지 못했다. 핵심적인 진술들은 나오지 못했다라고 봤습니다. 네네. 오늘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이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재차 또 확인해 줬어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조특위에서 또 곽종근 사령관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좀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이분이 처음에는 요원과 의원 둘 다 지시가 있었던 게 맞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였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근데 또 마지막엔 또 약간 말을 좀 바꿨더라고요.
요원은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서 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네. 곽종근 사령관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라는 전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의 과거 참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주 최고위원의 사실상 포섭이 돼서 좀 진술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내부 고발자로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를 한 정황이 오늘 또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상당 부분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또한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홍장원 차장이 또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이 그 국조특위 과거 국조특위에서 이 조태용 원장이랑 또 상충되는 그런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누구를 체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조태용 원장은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12월 6일 홍장원 차장이 이 정보위에서 오늘 정보위 보고 전까지는 나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또다시 무너진 상태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홍장원 차장의 말이 좀 이상하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맞추게 되면서 사실상 홍장원 차장의 증언도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좀 번복이 되면서 그 증언들의 그 신빙성에 좀 많이 의혹이 간다,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 제가 방금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의원 체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진우 특전사령관 말고도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4명이 사실상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꾸며낼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가 똑같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대통령의 의원 체포 지시와 그 명단까지도 사실은 공개가 됐고 그 부분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 민주당에 의해서 회유당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회유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내란 앞에서도 내란죄라는 이 중차대한 범죄 앞에서도 대통령 편을 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일부 사령관들이 뭐 말을 아끼거나 뭐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그 지금 상황이 달라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과는 달리 이 주요 사령관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의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처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그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2시간 전에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헌재가 절차적인 흔결을 자인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야당 측에서는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헌재의 선고 연기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우리 먼저 박민영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이건 저희 여당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어제 그 선고 연기 결정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정말 맹렬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졸속으로 심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 예만 들어드리자면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 측에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2월 3일 월요일 날 결론을 내겠다라고 선고 기일을 박아놓고서는 금요일 날 자료 달라라고 했다라는 건 그전까지 제대로 심리를 안 했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도 변론 기일을 단 하루 진행을 했고 80분 만에 심리를 통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권한쟁의를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가 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기일 단 2시간 전에 선고일을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그와 같은 절차 미비를 자백한 것이다라고 법조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 인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를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각의견의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번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리의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과연 국회의장 의원식, 그러니까 국회의장이기는 하지만 국회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이 국회의 권한쟁의를 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청구인 적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데서부터 기각이 아니라 각하사안이다. 이런 논란이 또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애초에 국회에 추천권이 있고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헌법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국회 추천권을 침해한 상황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법제처장도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고 미룬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회
당사자도 아닌 국회의장이 청구한 그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견이 지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 헌법에도 없는 그런 국회의 임명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뭐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과거 판례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개인이 뭐 대통령을 향해서 청구했던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청구인 자격이 없다라고 각하됐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회의 수장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 추천하고 선출한 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는 이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대 기관 간의 이 권리를 두고 다투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조항이 그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하고 있고 국회 측에서 이 본인들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의결 절차가 없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몫과 대법원장 추천 몫과 그다음에 국회 추천 몫을 왜 나눠 놓습니까? 어디서 추천해도 대통령이 싫으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그 추천 몫을 애초에 나눠놓을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체제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헌재 재판관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목,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목,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목, 이 세 가지를 나누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그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에게는 임명권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국회의 추천 몫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법 해석을 여러 법 전문가들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룰 명분이 없고 심지어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상목 대행이 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임명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보니까 헌재도 이례적으로 경고를 한 거죠. 예, 바로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부가 미임명한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이제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재판관으로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 결정적인 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또 다른 탄핵 소추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서 또 다른 대행까지의 탄핵 이게 그 민주당이 상당히 좀 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안인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경고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만 이게 현실까지 가지 않게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서 임명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과가 나와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어떤 강제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분명히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분명히 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자체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이나 아니면 권한대행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헌재가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완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 시스템, 이 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근데 이런 기관의 수장이 나서서 법에서 내려지는 이 판결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야죠. 네. 네네. 박민영 대변인은 생각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법리적인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뭐 국회 대표라고 말씀하셨지만 국회법상 대표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이지 국회의장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심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이 국회가 될 수 없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거죠. 하자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그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도
아니 애초에 헌법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허울뿐인 조항으로 만들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한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듣지 마라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그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언제까지 구금이 될 수 있도록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것은 제가 이걸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지키라고 하는 시한도 없고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에 앞서서 제1헌법재판소의 권고를 지키지 않는 주체가 바로 국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국회에 권고를 했을 때 지금 이를테면 낙태죄만 해도 그런 권고를 받았지만 국회가 몇 년째 대안 입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재판소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걸 안 지키는 게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를 누구보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국회,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겁박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기모순적이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성민 최고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의 표현이 비장한 결단을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기로 한 것을 안 지킨 적이 있었느냐라고 굉장히 강한 논조로 겁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관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경제부 총리까지 겁박을 하는 그 자체,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라고 해도 대단한 국익에 저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민주당이 국익을 위하는 정당인지 탄핵 속도를 앞당겨서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는 데만 매몰된 정당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이 한 일주일 그 연기가 된 건가요? 10일에 결정한다고 했나요? 네, 결정. 네, 좀 미뤄졌습니다. 네, 결정 시한을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자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면회를 마친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단합을 강조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지지층 선동 목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접견 정치다 하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을 향한 수사나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속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라든지 음모론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도 사실은 좀 정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어떤 극우 강성 지지층들이라든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선을 긋지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원내 투톱이라고 하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의 다선 중진 의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만나러 가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정당이다를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 대통령이 내란죄 피고인이 된 상황에서까지도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연을 운운하면서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결합을 유지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은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고 대통령 밑에 있는 그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여러 가지 행보들 그리고 당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입장들은 매우 부적절한 입장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국민의힘이 멀리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접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오히려 좀 되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부터 우리 대통령 아니니까 남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남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당이 우리의 당적을 달고 우리가 추대한 대통령이 실기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마치 병균 취급하면서 선긋기하는 것 자체도 전 책임 정치의 이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했건 못했건 저희 국민의힘이 같이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왜 진작 쓴소리하지 못했냐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릴 때까지 과연 국민의힘은 뭘 했냐라고도 되물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정치는 무엇을 하는가 그 이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1년 내내 거의 윤한 갈등, 그 극심한 양측 갈등만 언론이 조명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이 여러 잘못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야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서 파괴시켜 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니까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라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갑론을박이 있다라고 하면 야당의 폭주를 제재할 수 있는 건데 야당의 폭주를 제재하지 못한 책임이 과연 대통령한테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마치 대통령을 쓰다 버리는 수단처럼 이제는 쓸모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선긋기 하겠다. 저는 만약 그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앞으로 또 우리가 다음 집권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과 밀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들을 직시하고 무엇을 바꿔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변호사를 통해서 다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이 굳이 지도부를 만나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치가 아니라 인륜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재명 대표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지율과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실용주의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데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내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가 이제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유연 근로제가 이제 쟁점인데 이걸 받아들이겠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제 진정성이 있다면 반도체법부터 빨리 처리하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그 외연 확장에 중도 외연 확장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뭐 그런 판단을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경제 정책 면에서 그동안 뭐 중도층을 좀 끌어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신 것 같고 좀 실용주의를 전면으로 이번에 기자회견 때도 내세웠던 만큼 그런 행보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첫 번째 과제는 당내 이견이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 당내의 의견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의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줬던 층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정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도 단순히 뭐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를 넘어서서 민주당이 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아니면 뭐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과정으로서 이 결과를 좀 정당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뭐 여당 쪽에서 계속해서 실용주의 코스프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또는 대통령 놀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서슴지 않으십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좀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또다시 비난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잘 비판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당으로서 이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 전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야 합의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신호탄인 거거든요. 그 신호를 좀 놓치지 않고 본인들이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이재명 대표 비판에만 골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 실용주의 코스프레 아니냐 반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우클릭이다 좌클릭이다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확장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누스의 두 얼굴, 소위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도 보겠다라는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사회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사실상 선대본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우만세라는 기관을 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 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기본사회라는 구상을 했던 교수이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기본사회 즉 그 증세 중심으로 어떤 재벌 해체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이 민간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과제인 거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 외교적으로도 이제 뭐 한미 관계를 넘어서 한일 관계까지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수 선동까지 해가면서 극렬하게 반일 운동을 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셰셰, 오늘은 아리가또, 뭐 내일은 땡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조롱 섞인
공개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 확장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좀 미시적인 정책으로 가더라도 금투세 폐지 아직도 결론 못 냈습니다. 역할극만 하고 끝났죠. 지금 그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52시간제의 특례를 주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52시간제 유연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그것들을 발표했을 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나요? 69시간제고 노동자들이 다 고사로 죽을 것이다라고 강렬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자세한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유연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과거와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69시간이고 노동자를 죽인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는 반박할 말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한 또 오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방산 수주를 강화하기 위해서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 2022년 4개국에 저희가 수출을 하던 것이 지금 2023년 12개국으로 3배 가까이 확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분명한 성과인데 그때 민주당이 뭘 했냐면 그 방산 수출, 대외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지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왕고래 예산 지금 다시 또 51억 배럴 정도의 새로운 스팟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그 예산 누가 깎았습니까? 민주당이 전부 다 깎아버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발목 잡고 공격하기만 하다가 구금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고 구속 기소가 되니까 이제서야 새로운 출발의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하고 이제 와서야 우클릭을 이 표방한 자신들의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진정성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라도 실천한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08석이니까 실천 못하기라도 하죠. 192석을 갖고 있으면서 그 금투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여전히 그래서 민주당은 정말 집권을 위한 그 공세를 할 뿐인 것이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한다 그러면서 정책 얘기 쭉 해주셨잖아요. 민주당은 이렇게 정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얘기하고 있죠? 헌재 재판관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문제 삼고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이전까지는 조국 대표 욕하고 그거 말고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대로 된 국민들한테 사과는 하셨습니까? 계엄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여전히 본인의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졌고 무슨 사과를 했으며 그 뒤에 이렇게 혼란한 상황,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이 상황 속에서 야당 대표는 계속해서 여당의 대화를 제안하고 여러 가지 정책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무슨 정책을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해왔는지 본인들의 의석수가 적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그런 얘기는 사실상 하지 않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매달려서 모든 비대위 회의라든지 중요한 전략 회의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뭐 이재명 대표의 정책 노선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책임감 있는 여당 또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정책 얘기 본인들부터 좀 주도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도 좌클릭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의 접점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다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아니면 이재명 대표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박민영 대변인 한 30초 정도로 가능할까요? 네.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금투세 폐지 다 저희 정당에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의석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고 이제 와서 이제 발목 잡기만 하다 이재명 대표가 변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또한 법원 흔들기라고 하셨는데 공수처 때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결국 다 저희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실기해서 제대로 된 수사도 못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이 절차상의 미비를 인정을 하고 이 선고기일을 연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부적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코너 이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든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남은 말씀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다른 코너랑 똑같은데 두 분의 논쟁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못다한 얘기 또 다음 시간으로 또 미루도록 하죠.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